굉장히 복합적으로 돌아왔던 시장 얘기 쭉 들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서 2023년 오늘부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과 뭐 금리 얘기도 다루시기도 했었고 제가 보니까 쭉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일단 그래서 공급이랑 수요랑 뭐 거시적인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자면요. 첫 번째 공급,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공급. 전국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 공급은 여러 가지 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법도 있는데 노후계획도시법도 있고 그거는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약 200만 원 아파트를 재건축하냐 마냐를 다루는 법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되냐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축주택 공급의 큰 꼭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3기 신도시.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덜 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런 시장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좀 수도권의 주택에 힘을 주는 정책이 되거든요. 3기 신도시도 다 경기도에 있는 거여 가지고. 근데 이런 트렌드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균형 발전 얘기도 다시 나오고 수도권 과밀로 저출산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는 옛날만 하진 않거든요. 옛날에 무조건 서울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지켜보면 좋겠다. 다만 공급은 항상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공급에 크게 별로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근데 공급이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약 종전보다는 완만한 영향을 주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석해 주셨고요. 두 번째 아까 뭐 얘기하셨죠? 수요. 오케이. 예. 그 수요는 여기서는 결국 다시 소득이랑 대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출은 두 가지로 보는데 결국 금리하고 대출 제도거든요. 금리는 22년보다는 우호적이죠.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담대 평균금리가 3%대 후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22년이나 23년에 주담대 금리가 좀 4% 넘었던 거 생각하면 특히 22년 하반기는 막 5% 넘고 이래가지고 금리는 굉장히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금리가 장기적으로 좀 적용이 될 예정이니까 지금은 별 티가 안 나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50% 반영되고 내년에는 또 100%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 나오셨으니까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한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담대를 받아야 되는 금리가 4%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금리가 4%대인데 네, 4%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변동대출이랑 고정대출이 있잖아요. 변동금리랑 고정금리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가 내려갈 거라 생각하면은 변동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뭐 금리가 오를 거라 생각하면 주로 고정을 생각을 하실 건데 이제 금융부처 입장에서는 고정으로 가줬으면은 이분들이 고정으로 갔으면은 내가 단기 금리를 막 조정을 하더라도 주담대 갖고 계신 거를 막 위험해질 요인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전부 변동을 해다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22년이랑 이런 20년 사태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22년 금리 올려버리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변동금리니까 모기지금리 치솟아서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경제 운영하는데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변동금리 선택하는 사람들한테만 그 좀 가산금리를 더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고정금리가 더 유리해지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 지금 얼마로 받냐면 그냥 고정금리 3.9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변동금리를 고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 금리가 계속 엄청나게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난 변동할래 이러면은 그분들한테는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인데 가산금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0.375%포인트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0.75%포인트 내년부터는 1.5%포인트거든요. 아, 그러면 그 변동을 선택했을 당시의 금리에다 요걸 가산시킨 금리가 스트레스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산금리만큼 이자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 가산금리를 더한 만큼 대출 한도에서 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못 빌리게 되는 거예요. 내는 이자는 똑같은데 나는 한 4억 빌릴 줄 알았는데 3억 빌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4억 빌릴 줄 알았는데 한 3.8억 되는 건데 올해 하반기 되면 4억 빌릴 줄 알았는데 한 3.2억으로 줄었다가 내년에 150pp 더 해버리면 4억 빌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2억으로 줄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고정 5년이라 하더라도 뒤에는 또 변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시스템이 고정 30년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고정 5년 선택하시는 분도 가상금리, 요 스트레스 금리로부터 완전 100% 자유롭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0.375에 또 일부 퍼센티지를 얘한테도 더해요. 그러니까는 고정 30년을 그럼 만들어 달라고요. 그럼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만들어주면서 나한테 이제 금리를 덮겠다고 하니까는 짜증이 나는 거죠. 어쨌든 5년 고정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덜 받으시고 지금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의 60% 이하를 받으시니까 좀 덜 받으시고 난 모르겠다 그냥 변동이야 이러면은 스트레스 금리 이거 다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고정으로 가고 계세요. 5년 고정으로 가고 계시지만 여튼 시장 대출 금리는 내려갔는데 스트레스 금리가 작동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없애버렸죠. 그냥 한도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출 제도라는 거는 금리하고 다르게 금리는 이거는 거시 지표고 예. 이거는 매크로고 너무나 중요해서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단이나 막 성장률 단의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 볼 수가 없는데 대출 제도는 그냥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 하나 내가지고 그냥 금융기관에 통보 한번 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 내일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2년 1월 달에 시행한 DSR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야 이거 DTI 60% 너무 많아적이다. DSR 40으로 가자. 고 해서 다음날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저는 수요 사이드를 볼 때 금리도 보지만 대출 제도가 더 탄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 제도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수요를 되게 옥죄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만 보시는 분들은 금리가 우하향하는 추세를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금리 계속 낮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더라도 가상금리 더해버리고 가상금리 더해버리고 막 이럴 수가 있다는 거 나기 자기 원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예민한 거고요. 현재는 올해도 그렇지만 올해는 이 대출 제도를 완화해 줄 가능성은 현재는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약간 선호 대비 위축돼 있는 거고요. 이제 억눌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풀어줬을 때 그때는 좀 튈 수 있는 요인이어가지고 이거를 예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채널에서 매달 하는 게 가계대출 추이랑 대출제도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이번 달 가계대출 몇 조 받았다. 사람들 돈 안 빌린다. 이번 달 가계대출 몇 조 받았다. 뭐 돈 좀 빌리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월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집이라는 거를 뭐 한 달 늦게 산들, 3개월 늦게 산들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저렇게 대출제도 변화를 보시고 추이를 보시면서 남들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융부처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정책들을 끌고 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토부에서 공급을 다룬다면은 금융위에서는 수요를 다루니까 두 개 부처의 정책은 수요 공급 사이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공급과 수요인데 공급은 국토부의 공급인데 공급 파트이고 네. 수요 부분은 대출이 소득과 대출이 있는데 대출 이 부분의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눈여겨봐라.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공급이 뭐 위축되거나 공급이 확대되거나 이런 형태의 정책이 나오긴 어려워 보이고요. 오히려 수요가 지금처럼 위축적으로 좀 갈 것 같으니까는 수요를 이렇게 억누르면서 요거로 조절하면 되겠네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대출 금리나 제도 이거로 아예 당장 DSR 60% 해버리면은 뭐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아까 또 하나 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리? 아니요. 아니. 네, 금리와 같은 그런 거시 지표가 됩니다. 근데 금리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물가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하고 그 다음에 물가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 성장률이랑 고용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물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한국은 미국과 달리 미국은 자산 가격이 주택 가격이 강세로 가면은 그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 소비자 물가 지표의 30%가 넘는 비중을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비가 임차비, 렌트하고 자가주거비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포함시킨 지표, 안 포함시킨 지표를 따로 발표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임차료는
10%도 안 되고 자가주거비 비중이 확실히 높아요. 맞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은 집값이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결국 금리를 높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에 더 영향을 받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면은 미국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결국 주택가격 안정화 시켜라. 왜냐면 금리 계속 올려버리면은 서비스업을 하는 많은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니까는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국은 물가지표에 이제 자가주거비 반영을 안 하니까 임차료만 들어가는데 임차료가 9.8% 들어가고 전세랑 월세 반반 들어가거든요, 거의. 전세는 그러다 보니까는 자가주거비가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나라 물가지표는 올라가지 않고 뭐 사과값이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물가가 올라갈 개연성이 없다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이만큼 올라도 월세만 안 오르면은 물가가 안 오르는 건데 월세 진짜 미세하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택 가격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한국은. 미국은 금리를 결정하는데 주택 가격이 너무 예민해서 연준 의장까지 나와가지고 막 주택 가격 막 장기 전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주택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금리 올라가니까 빨리 잡아라 이러고 있는데 한국은 한국 주택가 아무리 올라도 물가 지표에 변화 없고 그러면 난 I'm happ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거시경제 시스템이 주택 가격을 우상향시키는데 매우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네, 외국처럼 막 주택 가격 왜 올라요? 이런 게 없거든요. 당장 피부에다는 물가 상승률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니까. 네, 구조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주택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겁니까? 그냥 주택 가격이 아무리 앙등하더라도 월세만 안 오르면은 그냥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전세는 명목으로 오르더라도 금리로 환산돼서 계산하면은 금리가 내려오면은 전세가 아무리 2배 올라도 6%에서 금리 3% 되면은 전세 안 오른 게 돼가지고요. 그러니까는 편해지죠, 한국이. 재건축 특히나 보면 우리 최 대표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또는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단지 공사비가 오른 이유이지요. 정비사업의 부정적이라는 건 정비사업의 사업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전망이? 네. 정비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정비사업 쪽 얘기 썰 좀 풀어주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 2019년까지 평당 공사비 400만 원대였던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건설 비용이 현재는 거의 800만 원대까지 기본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직접비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금리도 2019년 이전까지는 3%대였지만 지금은 4%대 이상 올라갔고, 그다음에 초기 단기 사업은 초기 단계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이자 비용을 포함한 이런 간접 비용조차도 같이 폭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대비 그냥 체감상 2배의 사업비가 들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정비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정비사업의 공사비가 평당 400 하다가 평당 800에 간접비까지 넣으면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건데, 그런 비용을 수반하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려면은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데만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정비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나라 정비사업에 그냥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비사업은 옛날부터 비싼 집만 됐었거든요. 근데 마치 전국의 노후주택이 정비사업이 될 것처럼 그냥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비가 튀고 나니까 더더욱 비싼 주택만 정비사업이 되더라. 그런 게 그냥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디 재개발이 된다고 한다고 그냥 덥석 덤비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 그리고 공공의, 저는 그래서 제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공공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옛날에는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어떤 부당이득을 빼갔겠죠. 그러니까는 아메거사 같은 모드로 막 이렇게 쳐다봤겠지만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시장은 가장 투명한 투기적인 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투명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비하면 훨씬 투명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에서 관료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프레임에 짜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사업주를 도와줘야지 그 사업이 돌아간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무원들 많이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공무원들이 있죠. 저희 현장에 있어보면 좋은
뭐 서류 들어오면 인허가 검토하는 거를 밤 11시까지 12시까지 하는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있죠. 어느 분이 얘기했더라? 대한민국 공무원은 일자한 공무원 30%, 그냥 보통 소소가 30%, 없어야 되는 공무원 40%, 뭐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 극단적은 아닌데, 정말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커미티가 점점 더 많아져요, 지금. 네, 점점 더 많아져요. 저는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대체투자위원회라는 주택도시기금의 그 많이 위원을 들어가죠. 맡고 있는데 그 하위 커미티가 보면은 뭐 리스크관리위원회, 실행평가위원회, 무슨 위원회, 여기 위탁운영기관도 거기 다 순회해야 되잖아요. 어떤 서류 하나 인허가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도계위도 도계위에 또 분과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가 봤을 땐 최 대표는 뭐 나중에 청문회 나가도 크게 아직 털릴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별로 털릴 일 없죠.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심각하게요. 뭘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 정치를 이반하는 쪽으로. 어때요? 저는 지금 유튜브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올라가면 내가 후원회장 할게. 그렇습니까? 네. 그건 내가 공헌을 할게. 공헌을. 나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네. 네. 자, 오늘 오랜 시간 우리 최부심, 최상욱의 부동산신부름센터 대표 최상욱 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언제 만나도 지식이 풍부하고 상식이 풍부하고 유쾌한 친구입니다. 뭐 또 그깟 짧은 2년의 의리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부탁하면 언제든 형님 갈게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채널도 다시 시작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도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란 걸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게 유튜브가 인식하는 거래요. 오비스트 채널은 이렇게 좋은 최상욱이도 나오고 이진우도 나오고 이런 좋은 채널이다 라고 인식하는 게 좋아요, 구독, 뭐 댓글, 또 거기에 제가 다는 답글 뭐 이런 것들을 참 무서운 세상이죠. AI, 빅데이터 이런 이름으로 그게 다 수집해서 알고리즘을 만든다 하니까 여러분들과 저가 같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구독을 조금 오래 하시고 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게, 우리 최부심 저기 최상욱의 부동산 TV도 한 20만 넘었다고 케이크 자랑하는 사진들 보셨죠? 저희도 빨리 좀 그런 거 받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상욱 대표 제가 또 부탁돼서 언제든지 이슈 있을 때마다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욱 대표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